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제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같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몽 같은 일을 견디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히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도 적극 동의를 해주었고요. 큰 용기를 내서 공개하는 사연인 만큼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성실히 6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미천 삼아 작은 부품 공장을 차리게 되었죠.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동차 부품 사업이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특유의 성실함과 감각으로 사업체를 열심히 운영했네요. 그리고 사업 시작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죠. 비록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 한두 개에 불과한 부품이었지만 제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이뤄낸 성과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여자를 만나는 동안 전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에만 몰두했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분야에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엄지를 세울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올랐을 때는 더 큰 미래를 위해 영어 공부도 미리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절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한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지적이고 멋있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도 제 이상형이었고요. 선생님에게 반해버린 저는 몇 개월이나 애를 태우다가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어요. 영화도 한 편 보고 식사도 하고 싶다고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백을 했죠. 퇴짜 맞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낸 것이었는데 다행히 그녀는 제 데이트 신청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소박한 데이트를 했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배경마저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때문인지 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노력 끝에 연인이 될 수 있었네요. 연인이 되고 나서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아내의 과거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아주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양부모 손에 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양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단 겁니다. 정말 상처가 많은 여자였어요.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양부모와 이별을 견뎌야 했던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국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얼마 안 가 저는 그 사람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 두 사람은 고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근근히 먹고 살던 아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전 아픔과 결핍이 많은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내는 제겐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 생각도 해야죠.
일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알죠? 그럼 아주 잘 알고 있지. 예쁜 마누라랑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관리는 필수지. 잘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건 아주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이에요. 당신 몸이 허한 것 같아서 좋은 약재 팍팍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 어허,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용한 한의원은 또 어떻게 알았대? 한국은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 몰라요? 암튼 하루도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여보. 아내는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정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남편을 챙기는 일에도 세심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돈은 제가 충분히 버니까 일은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진 스스로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출신이라고 하면 언뜻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헌신적이고 세심한 사람이었죠. 또 제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갖다 주는데도 아내는 비닐봉투 한 장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감동하며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 우리 가정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신혼을 즐기고 난 뒤 2세 계획을 갖자고 했죠. 만약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둘이 잘 살자고도 말했고요. 그런데 막상 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벅찬 감정이 들더군요. 제게 이런 감동을 선사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임신한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사히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출산했고 우리 부부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나의 식구가 더 늘면서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만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애 크는 걸 보면 왜 사람들이 세월이 쏜새 같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목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애가 어느새 뒤집기를 하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생긋 웃던 아이가 걸음마를 하며 제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가겠다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크는 모습에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이러다가 덜컥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다면 또 다른 의미로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아내는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데 헌신했고 전 그런 아내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족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처음 그 사건의 시작은 아내에게 불쑥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여느 주말처럼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아내가 마치 얼음처럼 꼼짝하지 못하더니 손까지 덜덜 떠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여보, 괜찮아?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인데 그렇게 놀래? 뭔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해서. 뭐? 욕을 해? 아니,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누가 당신한테 욕을 하는데? 아무래도 번호를 잘못 알았나 봐요. 너무 험하게 욕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전화 걸어서 뭐라고 좀 할까? 아니, 됐어요. 흥분한 사람을 자극해서 뭐해요. 난 괜찮으니까 마저 장이나 보자고요. 아내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아내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더군요. 그래서 저도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평소 차분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더군요. 몇 년을 아내와 뜸을 맞대고 살았는데 그런 아내 모습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요새 당신 무슨 일 있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요새 정말 이상해. 사람이 불러도 뭔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먼 산만 보고 우리 지우 유치원 보낼 때도 빠뜨리는 것도 많고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건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요새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왜 생각이 많은데? 당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고. 정말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 화낸다? 전 일부러 아내를 재촉했어요. 강하게 묻지 않으면 아내가 말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참 망설이던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주식에 손을 좀 댔다가 손실을 좀 봤어요. 뭐? 당신이 주식을 했다고? 아니, 당신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잘 몰랐는데 유치원 아줌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회사라고 해서. 그래? 대체 얼마나 손실을 받길래 그래? 너무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랑 나중에 크루즈 여행 가려고 적금 들어뒀던 돈이 있는데 그걸 미천 삼아 투자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래? 이 사람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긴 요새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긴 하더라.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덜어버려. 아내의 고백이 좀 놀랍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엔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구나 아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아내 돈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주식엔 손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을 땐 아내의 씀씀이가 이상하리만큼 커져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건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생활비나 소소한 것들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쓰는 통장에는 아내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몇 달에 한 번씩 돈을 옮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통장 잔액을 보게 됐는데 잔액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겁니다. 분명 알뜰살뜰 살던 아내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여보, 요새 혹시 돈 들어갈 일이 있었어? 여보 생활비 통장에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던데? 내가 지난달에 돈 보내지 않았었나? 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지우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 교육비 지출이 커져서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아내가 쓰는 돈이 제 생각보다 훨씬 커졌지만 아들의 교육비 같은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살림에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고 간섭하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괜한 걱정을 지우고 일에만 몰두하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지우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유학을 보내는 게 어떨까 해요. 유학? 아니, 이제 겨우 6살인데 무슨 유학이야. 지금도 좀 늦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어만큼은 유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미국? 아니, 영어는 당신이 틈틈이 가르쳐주고 있잖아. 꼭 유학이 능사는 아니지. 제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우한테는 미국 유학이 더 유리한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미국 생활이 무서워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나보고 기러기 아빠가 되란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지우 없이 어떻게 살아? 오래 안 걸려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기초만 닦아놓으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저도 당신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거 힘들지만 우리 지우를 위해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용기 내봐요. 아이 공부를 위해 애를 데리고 미국 생활을 하겠다는 아내의 말이 탐탁지 않게 들렸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 말대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아내가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생활 적응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적응은 아내와 아들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였어요. 유학 문제는 아내가 전적으로 주도했고 결국 아내와 아들은 미국이란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공항까지 배웅해주고 혼자 쓸쓸히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헛헛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기러기 아빠 경험 있는 친구들이 기러기 아빠 생활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며 겁을 줬어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악 물고 버텨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죠.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말 보고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전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거기 날씨는 어때? 지낼만 하지? 우리 지우도 잘 있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날씨도 참 좋고 생활환경도 무척 좋아요. 오늘 지우가 유치원 처음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다. 근데 여보, 나 벌써부터 당신이랑 지우가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은데 어쩌지? 내가 몇 년이나 견딜 수 있을까? 나도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사랑해요, 여보? 그래, 그래야겠지. 나도 사랑해. 자식과 아내를 보내놓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를 위해서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게 잘하는 짓인지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네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불거지더군요. 그건 바로 아내에게 보내는 생활비 문제였는데요. 저는 아내와 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꽤 많은 돈을 송금하고 있었어요. 액수를 자세하게 밝히긴 좀 그렇지만 남들이 유학 비용으로 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솔직히 직장인이라면 제가 보내는 돈만큼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제가 잘 나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보내달라는 돈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으론 충분한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유치원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유 이름으로 기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해요. 또? 무슨 유치원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이번 달에 내가 송금한 돈이 얼만 줄 알아? 네, 알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초반만 자리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턴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요. 네? 알았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가 바로 보내놓을게. 고마워요, 여보. 아내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돈을 자주 요구했고, 전 약간의 의심이 들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면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아들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내는 돈의 액수를 들은 친구들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기함하더라고요. 아무리 미국 유학이라지만 너무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제게 한참 망설이더니 자신들의 합리적 의심을 애둘러 표현했어요. 난 유학비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냥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아주 금기러기 아빠네. 재수 씨는 원래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뭔 놈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덜 들어가야 정상 아니냐? 뭐든 잘 알아봐. 원래 사람 정이라는 게 몸이 멀어지면 같이 멀어지는 거라고 하더라. 무슨 뜻인지 알지?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걱정을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아내가 바람이라도 피우겠습니까? 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더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의 유학 생활이 1년이 조금 넘어갔고 가족들에 대한 제 그리움도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느 날 새벽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약간 어설픈 한국어로 제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정강현 씨가 맞나요? 전 김신혜 씨에게 고용된 베이비시터예요. 이런 소식을 전해서 유감입니다. 아내분인 김신혜 씨가 사망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누가 사망을 해요? 지금 장난해요. 며칠 전에 멀쩡하게 저랑 영상통화를 했는데 지금 누가 죽어요?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겁니까? 이혼 장난치면 감옥 갑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전 정지우 양을 돌보고 있어요. 아내분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게 전화를 걸어온 그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 선명했지만 저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독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전 부랴부랴 미국행 비행기를 알아봤고 그 전화를 받은 후 이틀이 지나서야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했던 제 여동생이 저와 같이 가주었네요. 새언니가 횡액을 당했다는 소식에 여동생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1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차고나 실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비참한 현실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아내의 장례는 이미 치러진 상태였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내의 묘비뿐이었어요. 제게 연락을 해주고 아들을 돌봐주고 있던 베이비시터가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김신혜 씨는 지우를 유치원에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차에서 사망했어요. 의사가 급성 심장마비라고 알려줬어요. 시신을 오래 둘 수가 없어서 동네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고요.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제게 벌어진 이 모든 현실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미국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아들은 제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래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다 만들어진 무덤을 파헤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전 아들을 위해서라도 슬픔을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전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아내와 아들이 머물렀던 집에서 웅크리고 눈을 붙였어요. 아내가 살던 집은 생각보다 많이 허름하더군요. 그 많은 돈을 보냈는데 왜 이런 낡은 아파트에 동지를 틀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 때문에 길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독한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그런데 제 귓가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어보니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아니, 그쪽은 어쩐 일이세요? 너무 늦은 시각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 베이비시터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그녀가 건네준 건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인가요? 왜 이 많은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 돈은 아내분이 제게 주신 돈이에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셨지만 남편분과 치우를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돌려드리고 싶어요. 봉투에 주소를 적어뒀어요. 이 주소로 가보세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고요? 그리고 누가 살아있다는 건데요? 설마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베이비시터는 말을 아끼며 후다닥 사라졌어요.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멍하니 움직이지 못했죠. 제 손엔 급하게 해갈긴 주소가 적혀있는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왜 이런 엄청난 짓을 꾸민 걸까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간 유학비용과 연관이 있는 건지 친구들의 우려 섞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대사관에 연락을 할까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그녀가 준 주소를 찾아놨습니다.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아들은 여동생에게 맡겨두고 저 혼자 가보기로 결정했네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가보니 그 동네는
첫 보기에도 빈민가 같은 낡고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곳에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라는 택시기사의 충고도 제 귀엔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는 낡은 목조주택을 가리키고 있었고 전 조심스레 그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이윽고 한참 응답이 없던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던 제 아내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아내와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아니,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지엄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랬어? 왜 날 속인 건데? 베이비시터한테 돈까지 줘가며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제발 떠나줘요. 뭐라고? 그게 지금 남편한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왜 이러는 건데? 정말 바람이라도 난 거야? 나랑 지워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냐고. 당신 정말 이러면 안 돼. 벌 받는다고. 여보, 미안해요. 제발. 제게 사정하는 아내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절 철저하게 속였다는 생각에 극심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지우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다른 남자랑 사는 모양이지? 왜? 상간남한테는 남편 있는 유부녀라고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제발,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당신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싫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 남자 나오라고 해. 내가 당신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겠어. 여보, 제발요.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발까지 동동 구르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 여자가 따로 차린 가정에도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뒤로 웬 백인 남성이 나타나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 것 같아 보였는데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며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남자가 아내의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이 획 돌아버렸죠. 전 덩치가 산만한 그 백인 노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왜 남의 아내를 패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집으로 쿵쿵 들어가더니 커다란 사냥총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것이 총기를 자유롭게 쓰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기가 질린 제가 얼어붙어 있자 갑자기 아내가 제 손목을 이끌곤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빨리 도망쳐요. 우리 아빠는 물불을 안 가리던 사람이라고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지금 아빠라고 했어? 일단 도망가요. 이러다가 당신 총 맞아 죽어요. 제발. 전 아내 손에 이끌려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다행히 총을 든 그 노인은 따라오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순찰차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고 경찰들이 총을 든 그 노인을 제압했습니다. 또한 이 소동의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도 경찰서에 끌려가야만 했네요. 저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고백했어요.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고,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견뎌내고 있던 겁니다.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술과 약에 의존을 하더니 공격적인 행동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릴 적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내는 아주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양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중에 저를 만났고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겐 양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둘러댄 거였고요. 그렇게 양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양아버지의 집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양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거금을 송금했지만 그의 무리한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그 인간은 아내에게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요구를 했고 협박에 지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향했다는 거였어요. 양아버지를 직접 만나 잘 설득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내에게 계속 금전적인 요구를 했고 참다 못한 아내는 자신을 희생해서 저와 아들을 지키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에게 부탁해 죽음을 위장하고 그 일을 벌인 것이었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차라리 나한테 의논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되잖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요. 양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이랑 우리 지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아빠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내는 경찰서에서도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오랫동안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온 두려움은 제 상상 이상이었던 거였죠.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을 내던지며 저와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전 비로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알게 된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소 실감했어요. 만약 베이비시터가 이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경찰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고 오랫동안 학대를 낳은 양아버지의 죄가 속속 밝혀지더군요. 아내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도 아내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해둔 부분 때문에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됐고 몇 차례나 거금이 송금된 내역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양아버지는 곧장 구속이 됐고 지금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아내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아내를 괴롭힌 양아버지는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아내는 아들의 품에 안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인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미국에 오자마자 당신 무덤을 보는 순간 얼마나 깜깜했는지 알기나 해? 근데 그 무덤은 어떻게 만든 거야? 미국은 돈만 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여보, 그런데 나 정말 다시 당신이랑 우리 지우랑 살 수 있는 거 맞죠?
이제 우리 가족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당연하지. 이제 내가 지켜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아내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내의 마음이 치료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아내를 괴롭힌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됐는지, 또 아내가 아픈 상처를 잘 치유하고 잘 견디고 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